세션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션 3의 제목은 넌스크립트 컨텐츠의 정의에 대한 방담입니다. 이 방담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한국예능연구소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션 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모더레이터와 패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더레이터인 최진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그 다음에 패널로서는 김대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김대주 작가님, 그리고 두 번째 패널은 장옥이 PD님, 장 PD님, 그리고 세 번째 패널은 조성현 PD님이십니다. 저는 세 번째 세션을 맡은 성공회대학교 미디어 컨텐츠 학부의 최진봉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사실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소위 이제 우리 탁 교수께서 방담이라고 김 교수인데 탁 교수라 그래서 방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non-scripted content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고 또 협회를 만든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 정의가 사실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사실 언론학을 전공하거나 방송 또 영상 컨텐츠 전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예능이면 예능 이렇게 분류를 했지 non-scripted content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까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잠깐 화면에 지금 여기 다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1박 2일 삼시세끼로 유명한 김대주 작가님,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네. 그리고 피지컬 100, 피지컬 100죠. 피지컬 100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장호기 PD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로 깊고 진한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조성현 PD님. 네. 조성현 PD는 제가 예전에 다른 프로에서 뵀는데 이걸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on-scripted content가 뭐냐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정의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분들의 경험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 자, 일단 그 non-scripted content,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없는 상태에서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PD나 작가 입장에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히 큰 의문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상황일 때 PD나 작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전해 나갈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김 작가님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계획대로 흘러가는 컨텐츠를 원하고 처음부터 기획을 하진 않거든요. 저희 실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수많은 이제 재미를 위한 안정장치와 모든 것들을 정하지만 그 중에 20-30%는 비워놓는 공간이 있어요. 일부러 비워놓는 공간인데 그 공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일어나길 바라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돌발이 일어났을 때 차라리 더
잘 됐다라고 느끼지만 근데 그 돌발이 항상 좋은 방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항상 그 촬영 현장에서 뭐 PD 작가들이 항상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있으면서 스크립트는 어쨌든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 방향이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방향들을 계속 조정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돌발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 돌발이 바른 방향으로 더 일어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계속 조정하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스크립트를 계속 짜고 있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사실은 즉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수월한가요? 처음부터 수월하진 않지만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 15가지의 예상을 가지고 가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비슷한 방향으로 돌발이 일어나니까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뒀던 것 중에 A거나 B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면서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장 PD님은 프로그램 제작하시면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면 몇 퍼센트 정도가 예상하지 않았던 대로 흘러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피지컬백 같은 경우는 거의 스포츠에 가까운 그런 콘텐츠였다 보니까 거의 예상대로 흘러간 게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정말 현장에서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뭐 놀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그러면 스크립트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와 스크립트가 없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때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스크립트,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과정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스크립트 콘텐츠라고 할 만한 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논 스크립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좋은 점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 반갑겠다라고 생각은 어느 정도 하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너무 큰 고통이 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반짝반짝거리는 그 기대 이상의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순간들을 만나기 위한 그 기다림과 기대 같은 것들이 되게 좋고 그것이 실제로도 시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이제 생방이 아니고 편집이니까 편집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뭐 예상치 않은 행동들 또는 예상치 않은 어떤 장면들이 촬영됐을 때 그걸 대체적으로 다 편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살리는 경우도 있나요? 피지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살리는 쪽으로 갔고요. 왜냐면 현장에서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봤고 저희는 약간 스포츠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뭔가 덜어냈을 때 실제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뭐 저희 결승전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래도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공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피지컬 100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대본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그 정도 인기를 누렸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적인 드라마라고 하는 건 사실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드라마는 대본이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그런 전략이 상당히 잘 먹힐 수 있는 장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 PD님, 늘 저는 이제 조 PD님 볼 때마다 위험에 자신을 맡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험에 맡긴다. 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시사 탐사 이런 보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반발도 하고 좀 뭐 물리적인 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네. 위협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게 이 스크립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PD로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 이전 모든 것들이 뭐 미행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갑자기 출연자가 앞에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자기 뺨을 때리면서 자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 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인데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담아내는 게 저는 시사교양 PD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좋은 장면들이 나올 때 그걸 담아내면 사람들도 똑같이 다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것에 저는 오히려 시사교양에서 얘기하는 대박의 어떤
아이템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에 저를 맡긴다라기보다는 상황을 촉발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죠. 그래서 뭐 미행을 당하면 아주 좋다 이러면서 일부러 기회를 좀 찍고 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위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제가 위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주시나요? 하시면서 그런 느낌도 받으시나요? 조금 더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걸 제대로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미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느낌도 같이 가지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돌발 상황이 보통 벌어지는 경우는 찍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찍을 경우잖아요. 찍히기 싫은 사람들을 찍을 때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이 살고 그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는 주제가 거기에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작진들 중에, 그러니까 PD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디렉팅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거나 중간에 떠나거나 이런 제작진 없습니까 혹시? 많죠. 네, 많아요? 많아요. 예,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TV 보면 늘 나오는 장면이지만 막 추격하고 따라가고 어떻게 이제 한마디로 들으려고 하고 밀천에도 막 같이 붙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그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언론 윤리의 관점이나 아니면 제작의 어떤 그 윤리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작 윤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그냥 이미 목적은 갖고 있죠. 저 이 상황을 반드시 찍겠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고민하는 건 짧은 순간 안에 어떻게 찍는 게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죠. 이렇게 찍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혹은 이 방을 넘어가면 어디를 건너가면 혹은 이거 이상 문을 막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제 행동의 범위, 행동을 조정하는 정도지 최대한 많은 것들 담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자, 그럼 다시 이제 김 작가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스크립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작가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작가가 드라마 작가처럼 대본을 쓰는 건 아니고 뭐 구성 작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작가의 역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립트가 없다면 그냥 PD가 뛰어다니면서 혼자 찍으면 되지. 요즘 그렇지 않아도 뭐 많이 들으셨는데 백팩 저널리즘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카메라 기자, 펜 기자 이렇게 따로 다녔지만 이제는 한 명이 다 해요. 편집도 자기가 다 하고 그러니까 인력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려고 방송국들이나 제작사들을 이렇게 하는데 작가 입장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난 스크립트 컨텐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가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사실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예. 그 넌스크립트가 많아질수록 그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더 소중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넌스크립트가 많아지면 거기에서 어떤 걸 걸러내고 어떤 거를 또 얘기거리로 만들고 어떤 걸 더 집중하는지에 대한 건 그 사람의 감각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진 사람들은 또 더 소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PD 작가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사실 지금 뭐 누구나가 PD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자기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작가를 희망하거나 앞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난 스크립트 컨텐츠를 만들 때 작가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저는 보통 그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놀이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이터를 만들 때 이 놀이터에서 놀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놀이터에 미끄럼틀을 놓을 건지 그네를 놓을 건지 정글집을 놓을 건지를 정하면 거기에서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떤 재미가 생길지를 또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을 또 방송으로 표현할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삼시세끼도 사실은 대본은 없지만 집 찾는 게 큰 대본이에요. 어떤 집이 어떤 위치에 밭은 위치가 어떻고 어떤 걸 키우는지 그러니까 대본을 쓰진 않지만 대본을 되게 다른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PD에게도 물어봐요. 장 PD님.
그러면 작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크립트가 없으니까 작가의 역할이 없을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PD 입장에서도 그러면 난 스크립트면 이게 예를 들면 출연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후보자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활동하게 해놓고 카메라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누구나 그냥 난 스크립트 컨텐츠의 PD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작가님은 놀이터라는 추상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즌 1 때 실제 놀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두 출연자들이 공을 가지고 뺏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했던 과정이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거랑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피지컬이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작년이든 이번 시즌 2도 마찬가지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거의 8개월 가까이 30명에 가까운 PD 작가님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밤새도록 회의하고 준비해서 이런 말씀하신 놀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거고 회랑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사람 옆에 누구를 세울 것이냐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대본을 드리지 않아도 무언가 케미가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누구나 더 PD 작가님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그런 논스크립트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감각과 준비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스크립티드 컨텐츠라고 하면 그냥 무대본이니까 무작정 카메라 들고 와서 출연자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치밀한 계획과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런 환경 또 그런 환경에서 극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드는 역할은 결국 제작진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크립트가 있으면 그대로 대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고민과 노력과 그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 PD님은 지금 아까 이제 같은 질문인데 결국은 PD 입장에서 봤을 때 난 스크립티드 그 전에 근데 조 PD님 혹시 스크립트 있는 프로그램 제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시사교양 PD로 입사해서 계속 시사교양 PD로 있으니까 네. 스크립트를 만들어 본 적은 없죠. 없다. 예. 근데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도 미리 사전 준비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지금 논스크립트 콘텐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큐는 뭔가 시사물은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출연자들을 통제하진 않아요. 이런 말을 해라 저런 말을 해라라고 통제하진 않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글로 받아줬고 그때부터 많은 고민들을 시작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출연자에 대한 비통제성은 있지만 우리는 스크립티드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오히려 반대로 좀 해봤고요. 시사교양물을 만들다 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그 고민을 항상 먼저 하거든요. 법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먼저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고 못 내보낸다거나 상영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이게 못 나가게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항상 하는 작업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걸 선택해서 가는데 이거를 할 수 있기까지 작가와 PD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키우고 방법을 아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제대로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작가와 PD 그들이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다르게 저희 입장은 좀 다릅니다. 저도 동의해요. 질문이 그냥 해보는 거야. 왜냐하면 기회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리니까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조 PD님 말씀하는 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떤 걸 난 스크립티드 컨텐츠라고 해야 될 거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 PD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계획된 대로 촬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립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뭐 질문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스크립트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걸 그럼 스크립트라고 해야 될까? 난 스크립트라고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그럼 조 PD님은 그 기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제가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거를 만들고 나서 취재했던 양은 한 100 정도가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게 쓸 수 있는 것들은 한 1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90이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경주 토암산에 1049의 변사체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연고도 없고 확인 안 된 이 사람들의 죽음을 왜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까?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왜 이 경찰들은 이걸 알아보지 않지?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사이비 종교, 어떤 특정 사이비 종교가 저지른 만행이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저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루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소설 혹은 드라마 대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것은 그냥 팩추얼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지만 논스크립트 컨텐츠는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글로 쓰는 순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실들을 제가 먼저 판단해서 글로 적어 내려가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만드는 다큐는 남들의 얘기를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다 가감없이 받아들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사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그게 논스크립트 콘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론이 전혀 없는 남들을 만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열려있는 결말을 갖고 있는 게 논스크립트 콘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장 PD님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구분을. 저도 그러니까 논스크립트가 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딱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거리를 좀 가지고 갈까 하다가 그냥 논스크립트에 대한 정의니까 논스크립트 상태로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논스크립트를 정의하는 게 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논스크립트를 전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스크립트는 명확하잖아요. 그 스크립트가 아닌 거는 그냥 다 논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이러니까 뭐야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 다 통상적으로 논스크립트라고 분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논스크립트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기 시작하면 저는 또 논스크립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을 지금 논스크립트 상태에서 갑자기 떠오른 거를 스크립트화 해보자면 스크립트를 발굴해가는 콘텐츠가 논스크립트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크립트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잘 준비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안에서 거기서 어떤 스크립트를 발굴해내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의미가 될 만한 이야기가 될 만한 스크립트를 발굴해 나가는 것. 그런 거를 만날 수 있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안에 축적되어 있다가 빠직빠직하면서 만나는 것들로 스크립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스크립트의 실체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정의를 내릴 텐데 그래도 떠나지 마세요. 논스크립트 세계에서. 자, 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다 보니까 논스크립트라는 용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단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응답하라라는 드라마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경험과 지금의 경험을 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 스크립트에서 벗어나는 걸 크게 원하지 않아요. 이 대본대로 흘러가고 이 대본대로 감성이 흐르고 이 대본대로 스토리가 흘러가길 바라는 거지 여기서 벗어나는 걸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예능을 제작하거나 지금 유튜브를 할 때 전 지금 극단적인 논스크립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유튜브 여기 크리에이터 분들도 계시지만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외줄에서 떨어질까? 외줄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뭔가 실수해서 뭔가 이 사람의 진짜를 얘기하거나 실수를 해서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더 파생되거나 이런 것들 되게 바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예능을 제작하는 방식도 그렇고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작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논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분의 말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저는 저 나름대로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귀에 들어왔던 말은 우리 조성민 PD가 말씀하셨던 결말이 없는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있다고 하는 건 뭔가 말씀하셨잖아요. 흐름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잡고 있고 어떤 결말인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 진행이 되는 거지만 지금 세 분이 하신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말을 아무도 몰라요.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태.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또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불가피하게 중간중간에 스크립트처럼 쓰이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쓰는 게 있다 없다의 문제가 난 스크립트의 구분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프로그램의 흐름 자체를 전부 다 정해놓고 그대로 가지 않고 뭔가 돌발 현상이 일어날 것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 장면을 화면에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은, 그래서 저는 연애 프로그램 중에도 뭐 예를 들면 관찰 예능이라든지 버라이어티도 저는 이제 넌 스크립트 컨텐츠에 포함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 하신 프로그램 이외에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협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분석해 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학술지도 만들려고 하는데, 협회에서 학술적인 관점에서 넌 스크립티드 컨텐츠가 뭐냐 하는 부분,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연구자들이 그 부분을 분석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같이 노력해 가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제 저는 넌 스크립트 컨텐츠가 점점점 확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나 이렇게 정말 그 스크립트가 명확하게 있는 프로그램 외에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제 인터넷이나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프로그램은 점점 설자를 잃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난 스크립트 콘텐츠가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니까 세 분이 경험을 통해서 작가든 PD든 아니면 제작진의 일원으로 참여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주신다면 조 PD님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뭐 남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도 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대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면 되겠다, 이걸 구성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것들을 취해야 할지, 뭘 더 찍을지, 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냥 방송 만드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꼭 굳이 하나의 뭐 팁을 드린다, 네. 뭐 이런 걸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을 기르시면 좋겠다, 그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성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논스크립트 콘텐츠를 만들고 즐길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찾아내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 감각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피지컬 갑자기 생각나는데 시즌 1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소방관 전 세계에서 1등 하신 분이 있어요. 전 세계 소방관 챔피언. 근데 재밌는 게 그분을 잡겠다고 매일같이 훈련하는 2등 소방관이 계세요. 저희는 당연히 1등 소방관을 섭외를 했는데 2등 소방관이 있다는 거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는 그 사람을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논 스크립트를 위한 스크립트 같은 거잖아요. 섭외를 해서 그분이 이제 상대를 지목할 타이밍이 돼서 그분이 당당하게 돌아가는데 추성원 씨를 골라버리는 거죠. 그 순간 모두가 이게 멘붕이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분이 또 사실 격투기를 또 하셨던 분이어서 추성원 씨와 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경기를 또 만들어내셨던, 어떻게 보면은 그 기쁨과 절망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논스크립트를 위한 어떤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될까요? 전 사실 아까 180초라는 유튜브를 처음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재밌지? 라는 것 때문에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냥 그건 같아요. 그 평범함, 되게 노멀한 데에서 재미를 찾아낸 그 시각이 되게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앞에서 PD님들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찾아내는 그런 감각을 기르려면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옆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의 MBTI가 뭔지, 저 사람의 인스타는 뭔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캐치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하나가 필요하다면 어쨌든 자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남에 대한 관심들, 세상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이나 현상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군요. 그냥 놓칠 수 있는 부분도 관심 갖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도, 그다음에 이야기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난스크립티드 컨텐츠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 PD님, 혹시 앞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라든지 뭐 특별한 어떤 뭐 단체나 조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이미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얘기를 하는 게 겁나서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아, 예. 괜찮을까요? 또 종교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 뭐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류의 나는 네. 시인다처럼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 제작에 예, 이제 예,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맞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아, 예, 가족들은 혹시 걱정 안 하세요? 이게 가장 네. 시즌 2 내지는 뭐 다음번 걸 할지 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었어요. 가족의 걱정이. 네,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면 이혼하겠다라고. 이게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진심을 네, 가지고 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가지고 안 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근데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예, 뭐 언제 갑자기 신문을 통해서 뭐 계약의 소식을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될 수는 있겠죠.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조 PD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왜 사실은 그 이제 프로그램 제작한 이후에 일반 라디오 시사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고 특히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방송국 내에도 같은 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은 편이 그쪽, 예를 들면 지금 그 비리의 대상이 되는 그 단체와 연관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압력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실제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럼요. 실제 있었고 이번에 JMS라는 단체 2인자였던 정조원에 대한 판결문이 167페이지인가 9페이지짜리 판결문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방송국을 상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쭉 적혀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를 해요. 오늘은 어떤 작가한테 어떤 식으로 거짓 인터뷰를 하는 척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뭐 PD한테 위협을 가했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보고가 돼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당했던 게 맞구나. 다행이다. 왜냐하면 맨날 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뿐 당하는 건지 아닌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했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제가 미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방송국이나 언론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도관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연관. 정말 황당하다고 느꼈던 직업이 있으세요? 혹시 연관된 사람 중에? 판사요. 판사도. 예. 판사 뭐 어떤 분 되게 유명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유명한 변호사님인데 그분이 자기 친구가 아직까지도 그 안에 있다. 자기도 똑같은 신도였다. 만든 거 잘 봤고 너무너무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친구인 분들이 지금 거의 아직까지 현직에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높은 데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되게 상당히 심각한 상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뭐, 시청 네. 말씀하세요. 판사, 검사 뭐 말할 거 없고요. 교도관, 경찰, 검찰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냥 검찰총장이 정명석을 굳이 찾으러 가요.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놀랍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요, 여기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의 교리를 따르고 이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저는 안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취재하시면서 그런 이제 소위 엘리트라고 하고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는 어떤 원리나 논리 같은 걸 혹시 보셨어요? 조 PD님? 아, 이런 질문 한 번씩 받는데 네. 제가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저도 신도가 됐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애시당초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게 너무 큰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공감할 수 없으니까 내가 신도가 안 되지 공감한다면 나도 저기에 빠져들어서 같이 신도가 되는 게 정상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하는 가스라이팅의 어떤 유형과 방식은 되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먹히는 몇몇의 유형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입니다. 참 아무튼 좀 답답해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럼 자,
정 PD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프로그램, 또 기획하는 프로그램 있으십니까? 일단은 오늘 아침까지도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다가 왔고요. 시즌 2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3는 이제 아시아 버전으로 만들어 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백 아시아로 해서 아시안 게임처럼 하고 이제는 좀 여러 국가에서도 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인이 모여서 하는 쪽으로 피지컬 시리즈를 확장해 가고 싶고, 그다음에 일단 기왕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같이 해보니 한국 밖에도 시청자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돼서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좀 전 세계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이용해서 또 비슷한 콘텐츠들을 기획해서 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사실은 현재 소속도 방송국이시죠? 나오셨나요? 전 나왔습니다. 아, 그러죠. 조피님. 저는 계속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또 궁금한 점. 그냥 방송국 내에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예전에도 계실 때 만드신 거잖아요, 장 PD님도. 네. 그러니까 방송국 내에서 그런 유튜브 콘텐츠나 아니면 넷플릭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따로 부서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활동을 하시게 된 거죠? 예를 들면 MBC 같으면 특정 방송사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그 OTT 시장을 공략한 이유나 목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랑 음. 장호기 PD는 같은 팀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음. 그랬는데 뭐 그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만들지 말라라고 했고,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게 나는 신이다의 원 버전 같은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거를 또 약간 대비해서 다시 다른 사람을 아니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MBC 시사교양국이 거부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줄 다른 곳들을 찾다 보니 부서도 옮기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안에서 별로 원치 않았던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부서를 옮겨 나가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 장호기 PD는 역시 마찬가지로 MBC 안에서 만들지 말라고 했던 기획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MBC 안에서 다른 그 원래 업무도 하시면서 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 프로그램 제작을?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선배랑 같이 하다가 네. 쫓겨나고 그래도 너무 하고 싶어서 기획을 했는데 음. 이거는 좀 MBC 교양이 안 맞으니까 하지 말라 해서 저는 그러면 MBC 교양 프로를 만들고 남은 시간에 이거를 하겠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뭐 한번 해보시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게 잘 돼서 피지컬 백이 된 케이스죠. 그러면 그러니까 두 분이 만드신 게 이제 대박이 났잖아요.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수익, 소위 저작권료든 뭐 이런 부분 MBC 기속이 되나요? 아니면 두 분이 그걸 소유하시게 되나요? 그거 얘기하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넷플릭스는 그 뭐 어떤 개인에게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프로덕션이 소속되어 있으면은 프로덕션을 소속, 통해서 네. 프로덕션을 통해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 김 작가님 앞으로 계획. 예, 뭐 사실 비밀이고요. 아 그래요? 아, 예. 아니 어떤 종류라는 것도 얘기 못 아, 합니까? 저는 예능을 하니까 네, 네, 네. 계속 예능을 하는데, 이거 내년 지금 올해는 뭐 유튜브 저희 에그이지 커밍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 예능을 위해서 또 회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니 예를 들면 그 PD나 작가 입장에서 그 난스크립트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호하는 뭐 출연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왜 네. 선호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좋아한다, 뭐 물론 좋아도 하지만 그 예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돌발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사람을 이 상황에 놨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튀어버릴 거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그 케미스트리트가 이렇게 날 거야. 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때도 굉장히 수많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막 옆에서 소문은 어떤지, 그러니까 정식으로 알려지지 않은 소문까지 막 그 취재를 해요. 그래야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우리의 프로그램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
지금 뭐 이서진 씨라던가 아니면 뭐 이서진 씨가 너무 자주 나오긴 하죠. 자주 나오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분의 매력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만약에 또 비슷한 형태의 예능을 한다면 또 이서진 씨를 섭외하실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지 예,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 항상 저희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뭐 지락실 같은 경우도 제가 같이 참여하진 않았으나 처음 보는 그런 멤버들로 꾸려서 또 새로운 멤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새로움을 갈구를 하죠. 네, 갈구. 근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크가 크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익숙한 그렇죠. 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놔도 충분히 그걸 소화해낼 수 있지만 새로운 부분을 영입한다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사전 작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안전장치들을 더 많이 넣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사람을 넣어서 안전장치를 만든다라던가 아니면 뭐 상황이나 이런 게 새로운 사람에 더 맞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새로운 사람을 받을 때는. 그럼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께 비슷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어서 그 난스크립티드 컨텐츠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대본 없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찍은 걸 가지고 그걸 그 내용 중에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건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장면이 안 나왔을 때 또는 감동 있는 장면이 하루 종일 찍었는데 안 나왔다. 그럼 나올 때까지 찍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조 PD님은 그런 경우는 없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나올 때까지 찍는 경우가 정말 많죠. 뭐 예를 그래요? 들면 펭귄이 알을 낳는 거 무조건 찍어야 되니까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요. 뭐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집에서 나오거나 그 검찰청에서 나올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니까 2박 3일 동안 기다려본 적도 있고요. 뭐 그렇게 기다리는 한 거는- 장면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네, 뭐 만약에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는 그냥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 PD님 어떠세요? 이게 그 제작 환경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연 다큐 잠깐 했었을 때는 정말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싶을 때까지 막 고라니였나 뭐 기다리는데 고라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차에서 그냥 길가에 다 고라니가 뛰어다니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DMZ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거. 그런 환경이 되면은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형 예능 프로덕션이라든지 출연자가 100명이 넘고 스텝이 뭐 500명이 되는 그런 프로덕션의 경우에 뭐 원하는 그림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찍는다라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하고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정해진 그 어떻게 마음속에 어떤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얻어내는 것으로 좀 잘 맞춰가는 게 또 되게 어려운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럼 보통 이렇게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의 예를 들면 60분짜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실제 촬영하는 분량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그거는 정말 프로그램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뭐 자연 다큐 이런 거는 막 몇 년을 찍어서 피지컬 60분이 나오게 되고. 피지컬 백은요? 피지컬 같은 경우는 딱 본 녹화만 따지면 딱 6회, 6회 6일 정도를 찍어서 그걸 몇 8, 9회 정도로 만드는 것 같아요. 8, 9회. 네,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안 기다리죠. 안 기다려. 네, 앞에서 네. 약 올리거나 네. 계속 뭔가 이 사람이 튈 수 있게 네. 계속 이제 뭐 하는데 사실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하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저희 프로그램을 그러면 제작진의 말들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네, 대화하듯이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반응을 계속 끌어내서 재미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꾸 건드리는 거네요. 뭐가 나오라고. 네, 맞아요. 화를 내진 않습니까?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화를 낼 정도까지는 안 하고 네. 진짜 화를 내면 이제 그때는 또 조용히 기다리고 기다리고. 예, 네, 뭐 눈치 봐가면서 네. 자, 뭐 이게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이게 재밌으셨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세 분의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얘기 듣고 이러니까 난 스크립티드 컨텐츠가 어떤 거냐를 어느 정도 이 개념 정의도 되는 것 같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벽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학문적으로 아카데미컬하게 난 스크립티드 컨텐츠가 어떤 뭐 부류라고 할까요? 어떤 분야라고 할까요? 그걸 명확하게 정의내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오늘 사실 여기 이제 교수님도 많이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그걸 개념 정의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많은 플로에 계신 우리 학생님분도 계시고 일반인도 계실 텐데, 전문가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난 스크립티드 컨텐츠가 뭐냐 의아한 생각으로 오셨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개념 정도는 만드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대주 작가님, 장호기 PD님, 조성현 PD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3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